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되게 웃으실 수도 있는데 진돗개를 숭상하는 모시는 진돗개교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진돗개교. 네, 2014년에 이제 일어났던 일인데 2014년 8월 14일에 수상한 아동 실종 신고가 경찰에 접수가 돼요. 아들을 잃어버렸다라고 막 울어요. 어떤 엄마가 와서. 근데 그 아이를 어디서 언제 잃어버렸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이가 잃어버린 시점이 이미 한 달이 지난 거예요. 네. 그럼 그동안 신고 안 하고 뭐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얘기하고 조금 수상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도 단순 실종 사건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아이의 행방을 막 찾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의 그 아동 보호시설 뭐 140여 군데도 조사를 해보고요. 엄마라는 최 씨 주변도 많이 탐문을 해요. 그런데 한 5개월 동안 계속 수사를 해봐도 전혀 어떤 혐의점이라든지 의심할 만한 부분을 결국 찾지 못해서 이 사건이 이제 미제로 남게 되거든요. 근데 미제로 남게 되었다가 2016년 2월에 이제 이 사건이 다시 이제 수면 위에 네. 떠오르게 되게 돼요. 왜 떠오르게 돼요? 당시에 2016년 2월에 그 미취학 아동인데 뭐 실종된 아이들을 좀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실종 신고된 이 사건이 다시 이제 경찰이 보게 되고 이거는 단순 실종 신고가 아니겠다라는 판단에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게 돼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엄마 최 씨가 아이가 실종했다고 하는 시점을 전후해서 한 15일치의 그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보는데 이상하게 그 통화의 상대방들이 강서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 다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다세대 주택을 살펴봤더니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별히 어떤 범죄 혐의점은 바로 찾을 수 없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 단체에서 탈퇴했다는 사람 하나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어렵게 경찰이 이 사람을 설득을 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을 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증언하는 것은 2014년 7월에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교주격인 A라는 사람이 폭행을 하다가 사망을 했고 야산에 묻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강서구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는 이 단체가 진돗개를 모시는 사이비 종교 집단이었던 걸로 밝혀지게 된 거예요. 악교에 쓰였다면서 3살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이비 종교 집단이 범행 3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주택가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이들은 영물로 여기는 진돗개가 짖었다는 이유로 아이를 잔혹하게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체가 뭡니까 진돗개교? 진돗개교가 그냥 진돗개를 모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진돗개가 숭상하는 거죠. 신인 건가요? 신인 거죠. 일종의 신인 거죠. 그러니까 진돗개한테 일단 다 존댓말을 해요. 먼저 내려가시지요 이런 식으로. 또 사당도 마련해 놓고 진돗개를 위한 어떤 의식을 거행을 하고 그리고 이 신도별로 각각 진돗개를 모시는 어떤 역할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돗개의 어떤 수건을 빨아주는 사람, 앉는 사람, 그리고 뭐 목욕시키는 사람 이런 식으로 각각의 역할 분담이 있었고 동네 주민들의 어떤 증언을 들어봐도 모시는 모습이 누가 봐도 사실 보였던 거예요. 일단 이상하다라고 느꼈지만 사실은 뭐 딱히 어떤 범죄 혐의점은 없었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들 정도만.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거였는데 이제 알고 보니 그 진돗개를 숭상하는 그 잘못된 믿음을 가진 집단에서 아이를 학대하면서 이제 사망을 하게 한 사건을 이제 경찰이 찾은 거죠. 아이를 왜 학대했을까요? 처음에 진돗개가 아이를 보고 막 짖었다고 해요. 아이는 뭐 한 3살 정도 되는 아이였는데 그때 이제 진돗개교의 교주 같은 사람이 진돗개가 이렇게 아이한테 짖는 거는 이 아이에게 어떤 귀신이 쓰여 있어서 그렇다. 이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아이를 좀 때려야 한다라는 식으로 처음에는 가벼운 폭행으로 시작했다가 그 폭행 정도가 사실 당연히 심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이가 사망한 날이 2014년 7월 7일이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아이가 좀 대소변을 못 가리고 계속 좀 칭얼대고 이러니까 좀 더 심하게 아마 때렸겠죠. 그렇게 돼서 아이가 갑자기 사망을 하고 그 과정에서 친엄마가 다 보고 있었어요. 친엄마는 가만히 있어. 친엄마는 아무런 뭐 말리거나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아들이 사망한 후에 이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이 사망한 아이를 흔적을 없애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전주의 야산에 이 아이를 묻기로 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시신을 묻어요. 묻고 다시 집으로 왔는데 생각해보니 거기 멧돼지들이 많이 다닌다는데 멧돼지가 혹시나 아이를 묻어놓은 곳을 다시 파서 아이가 드러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불안감이 엄습해왔나 봐요. 그래서 다시 이들이 내려가서 아이의 시신을 꺼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화장합니다. 아이의 시신을 불태워버리거든요. 그 과정에 엄마가 다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이라는 거에 좀 충격적이죠. 이 엄마가 그럼 경찰에 왜 실종 신고를 했느냐? 그것은 그러니까 자기들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혹시나도 모를 수사에 대비한 어떤 그 혼선을 주는 그런 목적이었고. 실종 신고가 너무 늦은 거죠. 그렇죠. 이것까지 이 엄마는 이제 교주와 그 진돗개교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 처벌 어떻게 받았나요? 그 엄마 최 씨는 이제 10년 형이 선고가 되고요. 아이를 직접적으로 이제 학대해서 사망하게 한 사람은 13년 형이 선고가 되고. 그러니까 죄 질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형이 좀 형량이 적은 편인 것 같습니다. 가슴 아픈 얘기네요. 이게 이렇게 좀 호응행랑하잖아요. 이런 종교에 빠지는 심리가 뭘까요? 뭐 기본적으로 사실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심리하고요. 사기 범죄에 속는 심리가 좀 유사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요. 앞서 옴진리교 같은 경우 겉으로 뭐 의사라든지 전문직 성공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외형적으로 그럴 뿐이지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결핍이 있어요. 해소하지 못한 그런 심리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여기 두 번째 상황적 요인이 겹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뭐 옴진리교 같은 경우는 일본의 95년 당시의 그 시대 상황이 있고 거기에 전반적인 삶에 대한 의미의 상실이라든지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다든지 여기에 세 번째 이러한 상황을 노리는 이 범죄자들, 사이비 종교의 교주나 혹은 사기 집단이나 아주 촘촘하게 짜여진 전략이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그냥 베풀어요. 당신 힘들지, 내가 들어줄게 라든지 또는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자존감, 낮은 부분들,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건드려주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외부와 차단을 시키죠. 다른 제3의 의견을 못 듣게 해요.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개입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소위 말하는 본전 심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때까지 내가 바친 게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당신이 중단하면은 다 날아가는 거야. 이 세 가지가 합쳐졌을 경우에 사실상 여기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고요. 이 세 가지를 다 와해시켜야만 피를 막을 수가 있죠. 뭐 종교를 선택하는 것은 개인의 정말 어떤 신념이고 개인의 선택 문제이거든요. 네. 본인이 판단 능력이 미약해서건 환경적으로 취약해서건 이런 종교를 선택하고 본인이 그렇게 살겠다고 하면 본인이 책임져야 될 문제거든요. 근데 정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런 진돗개교 사건처럼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이 같은 경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게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는 사건이 꽤 있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이들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가족을 둔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도 피해자들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알려지지 않은 돈에 관련된 이야기를 지하 경제에 관련된 범죄입니다. 지하 경제. 지하 경제라고 하면은 뭐 우리가 경제 흐름에서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어떤 경제 활동, 도박 이런 건가요? 그런 거죠. 도박. 도박. 마약, 도박, 돈 세탁. 사실 뭐 우리가 어디 뭐 미용실이나 식당 같은 데 갔는데 거기서 뭐 신용카드 말고 현금으로 결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것도 사실 뭐 규모가 크지 않고 너무 심각하게 보지 않아서 그렇지 지하 경제의 일부이긴 그러니까 하죠. 통계에 잡히지 않는 돈. 네네. 이죠. 그냥 지하 경제의 정의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하라는 거는 이제 이 용어를 만들 때는 분명히 비유의 의미였는데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사건은요. 비유가 아니라 진짜로 돈이 땅 밑에 묻혀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바로 마늘밭 110억 은닉 사건. 어쨌든 이 범죄 수익 얘기인데요. 어떤 형제 얘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네네. 이 형제가 이제 도박 사이트를 개설을 한 거예요. 도박 사이트. 네. 그 형이 사이트를 개설을 하고요. 동생은 조직원을 모집하고 회원을 관리를 했습니다. 이 서버는 샌프란시스코에 두고 사무소는 중국에 두고 그리고 이제 한국의 호객들을 모아가지고 돈을 입금을 받으면 사이버 머니로 환전을 해주고 도박을 하게 합니다. 여기가 이제
굉장히 잘 됐어요. 잘 됐는데 잘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회전율이 굉장히 빨랐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간 그 온라인 카지노 고객들은 1분에도 여러 판을 칠 수 있었대요. 1시간 동안 그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면 막 수백 판도 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온라인 사이트는 다단계 판매 조직의 수법을 도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만약에 다른 고객을 데려온다. 그럼 그 다른 고객이 베팅할 때 원래 수수료를 카지노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데려온 고객이 베팅을 하면 그 사람의 수수료는 일부는 나한테도 오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혈안이 돼가지고 잘 아는 사람들한테 소개해주고 네, 사이트를 소비자로 등록을 하는 소개를 거네요. 해주죠. 네. 어. 근데 이게 카지노 입장에서도 굉장히 영리한 정책이었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데려올 정도로 도박에 중독된 사람은 그 수수료 받아도 그 수수료로 또 그렇죠. 도박을 해요. 네. 결국은 그냥 다 자기네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8년에 열어가지고 2009년 중순까지 1년 6개월 동안 이 카지노를 운영을 했는데 네. 벌어들인 수입이 170억. 네, 한 달에 10억 조금 못 되게 벌어들인 거고 그건 수익이고 매출, 그러니까 통장에 찍힌 것만 매출을 보니까 1,500억이 넘었어요. 와, 1,500억. 1년 반 만에. 네. 경찰도 알았죠. 이 사이트 개설하고 다음해 초쯤에 이 수사를 들어가요. 수사를 들어가서 2달 동안 계좌를 406개를 추적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환수한 돈은 수익금 170억 중에 3억 8,500만 원 정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많은 도박 자금도 어디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부동산 투자를 하면 적발될 우려가 있고 금융계좌를 통해서 관리를 해도 역시 적발을 당할 것이고 그래서 돈이 이제 모이면 족족 다 현금화를 했어요. 현금화. 현금화. 근데 이거를 이제 자기들이 잡힐 수도 있으니까 어디다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 형제는 근거지가 인천이었는데 누나가 전주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나랑 매형 부부한테 돈 좀 맡아달라. 가죠. 네. 어. 나중에 보니까 이 누나가 가지고 있었던 돈이 110억 원이 좀 넘었거든요. 110억? 네, 근데 110억 원 5만 원권으로 이렇게 일렬로 쌓으면 24m래요. 이야. 네. 약간 과장 보태면 건물 10층인 거죠. 한 층에 뭐 한 2.4m라 치면은 이 누나도 저 골치가 아팠던 거예요. 누나가 이 돈을 놔둘 데가 없어 하면서 동생한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봅니다. 이 동생이 요령을 알려줘요. 누나 근처에 땅을 하나 사. 땅 사서 밤에 가서 거기 묻어. 울타리 치고. 네. 그래가지고 이 누나는 전주에 살고 있었는데 차로 한 20분 거리에 거의 1억 원을 들여서 300평 규모의 땅을 삽니다. 땅을 사고 실제로 거기에 이제 뭐 마늘 같은 거 좀 심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다 속았어요. 다 속고 그리고 밤이 되면은 이 돈을 돈을 묻어요. 네, 돈을 비닐봉지에 돈을 5만 원권을 빡빡 채워가지고 김치통이나 페인트통 거기 넣고 그걸 묻습니다. 아, 근데 밤에 땅 파면 뭔가 의심스러울 것 같기도 한데. 아마 시골이라 가지고 밤에 몰랐나 봐요. 일찍 주무시죠? 네. 시골에서. 한 번 들킬 뻔한 적은 있어요. 원래 그 땅에 소나무랑 매화나무가 있었거든요. 전 주인이 심어놓은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소나무랑 매화나무가 있으니까 이걸 이제 자기 땅으로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아. 이걸 옮기려고 굴착기 기사를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굴착기 기사가 땅을 파요. 땅을 파다가 김치통 같은 게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이게 뭐지? 하는데 그 안에 돈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하고 그냥 소나무랑 매화나무만 옆으로 옮기고 넘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세상에 이 돈이 나오게 됩니까? 이게 정말 어이가 없이 나오게 됩니다. 어이가 없이 나오게 되는 게 이 동생 형제가 결국 경찰에 이 사이트가 걸리고 동생은 붙잡혀서 이제 1년 6개월 형을 받고요. 형은 도망쳐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계속 도망 중입니다. 근데 이 매형이 돈을 보다 보니까 약간 욕심이 난 거예요. 저는 왜 이런 사건이 없나 했어요. 계속 결국은 들었는데. 그럴 리가 없죠. 네. 네. 한 3억 정도를 써요. 써요. 그러니까. 네. 근데 아까 그 동생이 1년 6개월형을 받았다고 네. 했잖아요. 출소할 때가 된 거예요. 네. 이제 불안해지죠. 아, 우리 처남들이 보니까 되게 무서운 처남들이던데 조직원들도 있고. 그래서
자기가 다시 밤에 파괴됩니다. 파괴되는데 3억만 모자란 게 아니라 7억이 모자란 거예요. 4억이 더 누가 더 썼네요. 네. 매형이 이제 거기서부터 이상한 생각을 하게 돼요. 아, 그때 나무 옮긴다고 굴착기 기사가 이거 팠었지. 매형은 그 굴착기 기사가 아무래도 의심스럽죠. 그리고 자기가 빼돌린 3억 원까지 이 기사에게 뒤집어 씌워야겠다. 이런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굴착기 기사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찾아가요. 사실 이 마늘밭에 17억 원이 든 통 5개를 넣어놨다. 근데 2통이 없어졌다. 당신이 가져간 거 아니냐? 그 굴착기 기사님도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건 경찰을 부르자. 경찰을 부르자. 그래서 정말로 경찰을 부릅니다. 네, 큰 실수를 한 거죠. 전북 김제의 한 마늘밭입니다. 어제 저녁 이곳 마늘밭을 수색하던 경찰에 의해 김치통에 담긴 뭉칫돈 3억 원과 10억 원이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묻어둔 돈 가운데 최근 7억 원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된 이 씨가 밭에서 작업을 했던 굴착기 기사 안모 씨를 의심하면서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추궁을 참다 못한 안 씨가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에 이 매형이 정말 아차했을 거예요. 그렇게 누나 부부가 숨겼던 돈 찾았는데 110억 7,800만 원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온 세상에 마늘밭 110억 은닉 사건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야, 결국 이 누나 부부 어떻게 됐나요? 이게 돈 전부 몰수하고 마늘밭도 몰수합니다. 아, 범죄 수익 은닉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그렇죠. 예. 범죄 수익은 국가가 모두 환수하는 게 원칙이고 그 누나는 이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매형은 징역 1년 이렇게 받았다고 해요. 이게 마늘밭에서 그 110억 원이 나온 게 2011년이거든요. 네. 근데 5만 원권이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게 2009년입니다. 2009년밖에 안 됐나요? 네네. 근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국세청이나 한국은행이나 경제금융당국자들이 매우 궁금한 게 있었어요. 발행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한국은행은 획수가 안 돼요. 이 5만 돈가 원권들이. 어디 갔지? 그렇죠. 네. 근데 이 마늘밭 사건이 터지면서 범죄 조직이 5만 원권을 자금 관리용으로 쓰고 있다. 이게 증거가 나온 거죠. 5만 원권 지폐가 검은 돈으로 전락하면서 시중에 5만 원권이 회수되는 건 10장 중 3장에 불과합니다. 5만 원권이 비자금 용도로 쓰인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실제로 범죄 현장의 증거물은 대부분 5만 원권입니다. 지금도 5만 원권은 별로 회수율이 높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현금이라는 게 참 장점 단점이 다 같은 건데 익명성인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쓰는 사람한테는 익명성이 있으니까 사생활이 보장되는 거고 돈의 흐름을 파악해야 되는 정부 입장에서는 그 익명성이 되게 단점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지하 경제를 사소하게 봐서는 안 되는 게 결국은 어떤 사람이 세금을 만약에 현금을 통해서 덜 낸다. 세금 제대로 내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네, 조세의 형평성이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네, 건강한 사회 한 축이 투명한 경제 활동이라는 점 늘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